2000년 중국 허난성의 한 작은 마을. 새벽 2시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온 마을이 깨어났습니다. 이웃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중국 전역의 농촌 마을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꼭꼭 잠그고 낯선 소리에도 벌벌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소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악마 같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중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양신아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양신아이는 1970년 허난성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빈곤과 교육 부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10대 때부터 이미 작은 절도와 폭력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10대 후반이 된 양신아이는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 있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촌 출신의 무학력자인 그에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 공장의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며 그는 점점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양신아이는 작은 절도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후 그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후에 그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함께 극도의 공감 능력 결핍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1999년 말 양신아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한 여성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강도나 절도를 넘어서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0년 9월 허난성의 한 농촌 마을에서 첫 번째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침입한 그는 그 집에 있던 4명 전원을 둔기와 날카로운 도구로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철저히 계획적이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주로 외딴 농촌 마을을 목표로 삼았고 낮 시간 동안 마을을 관찰하며 어느 집이 가장 취약한지 파악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 어린아이만 있는 집을 선호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침입하여 잠든 가족들을 기습했고 저항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집안의 현금과 귀중품을 챙긴 뒤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양신아이의 범죄가 더욱 섬뜩한 이유는 피해자 선택에 아무런 패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성부터 여성까지 모두가 그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성은 지역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면서 여러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분노였습니다. 둘째,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였습니다. 셋째, 범행을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양신아이는 후에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일 자격이 있었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병리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어떻게 극단적인 범죄자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9월 첫 범행 이후 양신아이의 살인 행각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허난성을 시작으로 산둥성, 안후이성, 허베이성 등 중국 중부와 북부 지역 전역으로 범행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즉시 다른 성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동 패턴은 경찰의 추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범행 빈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여러 건의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때로는 일주일 사이에 다른 성에서 연속으로 범행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농촌 마을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야간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추가적인 자물쇠와 창문 보호대를 설치했습니다. 양신아이의 범행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낮 시간 동안 떠돌이 노동자나 구걸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집의 가족 구성, 생활 패턴, 경제 상태 등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개를 키우지 않는 집, 젊은 남성이 없는 집,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목표로 한 집에 접근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가옥은 보안시설이 취약했기 때문에 침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창문이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간 후 잠든 가족들을 하나씩 공격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한 도구는 망치, 도끼, 칼 등이었으며 때로는 현장에서 발견한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의 타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고문당한 흔적까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 행사 자체에서 쾌감을 느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 전체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 살해되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80세 노인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폭력은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범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이 2년 동안에만 40명 이상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중국 농촌의 행정체계상 일부 외딴 마을의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 지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명의 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범행 수법의 유사성이 드러나면서 단일 범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각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고, 지문과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농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만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주요 표적이 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밤마다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지내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제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꺼려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장기간의 공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트라우마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주민들이 불안,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일부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로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의견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양신아이 사건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신아이를 추적하는 과정은 중국 경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사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행 지역이 너무 광범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성에 걸쳐 범행이 일어났지만 당시 중국의 지방경찰 조직은 성 단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성의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지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허난성 경찰이 한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양신아이는 이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둥성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산둥성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쯤이면 그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광역 이동 패턴은 2000년대 초반 중국 경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002년 중반 공안부중국의 경찰 조직 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성의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긴급히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광역 연쇄살인 사건 전담 조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각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DNA, 범행 도구의 특징, 침입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사건이 한 명의 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여러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문이 기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양신아이는 과거 몇 차례 경미한 절도로 단속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문 채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신분증 발급 기록도 불완전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하여 범인의 특성을 추정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익숙한 사람, 강한 체력을 가진 중년 남성, 특정 지역에 연고가 없는 떠돌이, 과거 폭력 전과가 있을 가능성 등의 특징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용의자 명단을 작성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범인을 직접 찾기보다는 범행이 일어날 만한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 범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양신아이는 주로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의 농촌 마을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가난한 마을은 훔칠 것이 없고 너무 부유한 마을은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수백 개 마을의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상금도 대폭 인상되어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신아이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경찰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고 순찰이 강화된 지역은 피했습니다. 2003년 중반 이후 범행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고 그는 여전히 경계가 느슨한 외딴 마을들을 찾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또 다른 어려움은 목격자 확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한밤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 전원이 살해되는 경우가 많아 생존자 증언을 얻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운 좋게 생존한 몇몇 피해자들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봤다는 증언들도 각기 달라서 몽타주 작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DNA 분석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있어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도 불완전했고 농촌 지역의 범죄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 절차도 도시에 비해 훨씬 미흡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경찰 시스템의 여러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간 협력 체계의 부족, 정보 공유 시스템의 미비, 농촌 지역 치안 인프라의 취약성, 과학 수사 역량의 한계 등이 모두 양신아이를 오랫동안 잡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이후 중국 경찰 시스템의 현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1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허베이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신아이로 추정되는 남자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낯선 남자가 여러 집을 관찰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기동대를 출동시켰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한 폐가에 숨어있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양신아이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여러 차례의 범행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현금과 귀중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와 칼도 함께 발견되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양신아이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채취한 그의 지문과 DNA가 여러 범행 현장의 증거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신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건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사건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살인이 얼마나 일상적인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67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복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며 실제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극도의 공감 능력 결핍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재판은 2004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정은 매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로 호소했고 일부는 양신아이에게 직접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신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67건의 살인, 23건의 강간, 그리고 수십 건의 강도 혐의로 양신아이를 기소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범행의 잔인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양신아이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정신질환 가능성을 들어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약 3개월간 진행되었고 2004년 2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양신아이에게 67건의 살인죄를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잔혹함을 보였으며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판결 후 양신아이는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인에게 이미 충분히 살았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법률상 사형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신속하게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의 양신아이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총사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주로 총사령이 사용되었는데 양신아이의 경우 특별히 공개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간의 공포가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양신아이의 시신은 의학 연구 목적으로 기증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그의 뇌를 연구하여 연쇄살인범의 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연구가 향후 유사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재판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고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과 집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양신아이 사건은 중국 사법 시스템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광역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고 사형 판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절차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신아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농촌 치안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건 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치안 정책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신아이 사건은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농촌 치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농촌 지역 경찰서와 파출소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최소한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농촌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촌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첨단 통신 장비와 차량을 보급하여 넓은 관할 구역을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간 경찰 협력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양신아이가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성 단위로 분리된 경찰 조직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범죄 사건의 정보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각 지역 경찰이 실시간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지문 데이터베이스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생체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반 국민들의 신분증 발급 시에도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범죄 예방과 검거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의학 연구소가 각 성마다 설립되었고 최신 장비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DNA 분석, 지문 감식, 탄도학, 혈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성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FBI 등 선진국의 수사기관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최신 수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었습니다. 양신아이와 같은 극단적 범죄자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소외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촌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확충되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신아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보도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들이 수립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신아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경제적 보상 등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낯선 사람 대처법, 위급 상황 대응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도 확대되어 공감 능력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많은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고 이웃 간의 연대와 소통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등 방범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 세계 범죄 심리학자들이 양신아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격차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양신아이의 실제 피해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실종 사건들이 그의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 중 일부는 여전히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신아이와 같은 극단적 범죄자가 왜 탄생하는지,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 방법,
폭력적 성향의 발현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신아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낸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치안 정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픈 역사이지만 이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양신아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소 6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취약점과 빈곤, 소외가 나올 수 있는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치안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양신아이 사건 이후 중국이 이룬 많은 개선책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